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천이 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가 1234 대여금 청구 사건의 주식회사 미래 캐피탈 씨와 피고 김현승 씨 나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이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재판은 양측의 서면을 들고 증인신문, 배제신문, 자유토론,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분 동안 진행합니다. 네, 서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대출약정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사문서는 본인이 서명한 경우 진정성 성립이 추정됩니다. 피고는 원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거래 약정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약 체결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고는 본인이 서명한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고의 의사무 능력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무 능력은 단순히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당시 법률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피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등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해왔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도 변제 의무를 이해하고 벌어서 갚겠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본인 인증을 직접 수행할 정도의 인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출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고가의 대출을 실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출된 서류의 외관상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진위나 배후관계까지 탐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통상적 기준에 합당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렌트 사업은 직접 운전해야만 가능한 사업 형태도 아니므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출이 부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제3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자필 서명, 녹취록,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였고 제출 서류의 위조나 제3자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원고에게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거래의 안전과 표시주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외관상 유효하게 생긴 계약을 사후적으로 지능이나 내심의 의사 또는 기망 등의 이유로 쉽게 부정한다면 금융거래의 안전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피고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에게 이용당했다면 이는 제3자와의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돼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대출 약정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피고는 대출 원금 4천만 원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는 실장을 받아보셨습니까? 원고 측이 방금 말한 소송 사실에 대한 서명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이어서 피고 측의 소송 사실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면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학생 소송 대리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대출 약정이 민법 법률 행위의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천 무효이거나 설령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되어야 함을 법리 증거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의 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의사무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피고는 IQ 71의 경계성 지능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계약 당시에 4천만 원이라는 고액 채무의 법정 효과와 변제 책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답변한 것은 여기 계신 제3자 박사기 씨가 사전에 지시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 능력이 결여된 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확인된 법리입니다. 둘째, 예비적으로 이 계약은 앞서 말했듯이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제3자 박석희 씨의 기망 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실행하였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원고에 중대한 과실이 등장합니다. 원고는 자동차 구입 지금을 대출해주면서 운전면허조차 없는 피고의 무면허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식별 가능한 위조 자격증조차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기망당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설령 계약이 무효가 되어 원상 회복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2008-58367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상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대출금은 실행 즉시 제3자와 차량 판매상에 귀속되었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저 통장에서 잔액이 이동되었다는 증거일 뿐 이익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원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경제성 지능을 가진 개인의 고액 금융 계약서 체결할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그러한 개인에 대해 어떤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 모두 추정하셨죠? 네. 피고 측 주사 피고 측 그러면은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 앞서 선서해야 되고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선서를 한 후 기억에 반하는 소지로 하거나 거짓말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아시겠죠? 증인 신문은 원고 측 증인에 대해서 원고 측 피고 측 순으로 증인 신문하고 원고 측 증인에 대해서 피고 측 원고 측 순으로 증인 신문합니다. 예, 원고 측 증인 먼저. 네. 상승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태경.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원고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고의 회사에서 증인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는 직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피고와의 계약 당시 계약을 주관하신 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출 거래 약정서에 피고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네, 제대로 서명하시는 거 목격했습니다. 서명 과정에서 강요나 제3자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피고가 계약 내용을 읽거나 서명을 듣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명확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겠다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어떤 취지의 무슨 발언을 하였습니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대출 금액과 변제 의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셨습니까? 네, 피고에게 변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네, 했는데 자신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어서 갚겠다, 문제 없다 등의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피고의 답변 방식이나 의사소통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저에게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피고는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었습니까? 네, 대답을 했기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출은 원고의 일반적인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까? 네. 피고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까? 네,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제출 서류가 위조인지까지 완벽히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네, 거기까지는 완벽한 의미는 없지만 저 회사에서는 낸 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약 당시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통상적인 금융거래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집행하였습니까? 집행하지 못하여서 지금 네. 신문 끝났습니다. 네. 다음 피고 측 반대신. 네. 증인은 미등캐피탈에서 대출 심사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철저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변제 사실을 알려드렸고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저희는 돈을 빌려드렸고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사실 위부까지 다 알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이 사건 대출 목적이 고성능 스포츠카 구입 자금 4천만 원이 맞습니까? 네, 렌트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인, 대출 당시 피고 김학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렌트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분에게 빌려드린다 해도 저희는 뭐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20살 사회초년생이 4천만 원짜리 스포츠카를 산다는 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셨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 렌트를 하는 것이기에 저희는 빌려드릴 수 있다고 했고 저희는 운전면허까지 확인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냥 빌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 피고는 고급 차량 정비사 자격증을 제출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질문에 문제 없어요 라고 또렷하게 대답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때 질문이 돈 안 갚으면 큰일 난다, 어떻게 갚을 거냐가 맞습니까? 근데 변제 의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 의무가 있다는 것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피고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설명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친구랑 같이 벌어서 갚겠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까? 친구랑 벌어서 갚겠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기에 그 어떻게 돈을 벌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피고의 박사기라는 제3자가 동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차는 피고가 아니라 동행한 박사기가 가져간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와 차를 가져가는 수령인이 달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가 사냥만 하고 차는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명의되어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단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렌트 회사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렌트에 대한 수령인이 누구인지까지에 대해서는 확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 드렸던 건데요. 고급 차량 정비사 자격증 제출하신 거 확인 안 하셨다고 했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 자격증은 조잡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금융 전문가인 증인이 이 위조 서류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거는 명백한 심사 과실 아니십니까? 심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상부에서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 원고가 운전면허 미확인, 위조 서류 간과를 금융기관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증인. 피고 측 증인. 피고 측 증인신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중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사기. 피고 측 변호사. 예, 증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은 피고 김학생과 동네 형 동생 사이시죠. 예, 맞습니다. 2025년 5월경 본인의 신용도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자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렌트 사업을 좀 하려고 그랬던 거 그랬습니다. 당시 피고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다 갚겠다,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안심시키셨죠. 맞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통과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고급 차량 정비사 자격증을 건네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 증인이 위조해서 만든 가짜 자격증이 맞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피고는 운전면허도 없고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피고에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친구랑 사업한다고 대답해라 라고 지시하였습니까? 예, 솔직히 걔가 말을 잘 못하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출금 4천만 원으로 산 스포츠카, 출고되자마자 누가 가져갔습니까? 증인이 가져가서 탔죠. 그렇습니다. 피고 김학생은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연대보증이나 금전원 같은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명의를 빌린 것 아닙니까? 피고가 법적 언어에 대한 인지 능력에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정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렌트 사업을 하려고 좀 돈이 필요하고 했는데 이제 변호사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예, 결국 돈을 쓴 것도 증인, 차를 탄 것도 증인이고 피고 김학생은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소득 없이 증인이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증인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증인은 피고의 지적 부족함을 악용하여 그를 범행의 도구로 썼음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에 반증합니다. 둘째, 이 계약은 처음부터 증인의 한탕을 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전문가인 원고는 이 뻔한 사기극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고의 부실한 심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고 측 알겠습니다. 네, 증인 반갑습니다. 네, 그 증인은 원래 피고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이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증인이 요청을 했을 때 되게 의심 없이 받아들였었겠네요. 피고가 걔가 이제 또 저를 또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제가 시킨 대로 제가 이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에게 렌트 사업으로 돈을 벌면 용돈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피고에게 그렇게 명의 도용을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원고 측과 사전에 접촉하여 공모를 하셨습니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피고가 증인하고 접촉을 했다는 걸 원고가 알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와 증인이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원고 측에게 말했습니까? 미리 말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가 박사기 씨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피고가 궁박의 상태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면 불공정한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네, 피고가 4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은 바로 차량 판매상에게 넘어갔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차량 판매상이 4천만 원을 받은 후 증인은 그 4천만 원으로 스포츠카를 가져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스포츠카는 그러면 피고가 대출한 자금으로 구매한 것이겠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적으로 봤을 때 그 스포츠카를 구매한 주체는 피고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피고의 돈으로 피고의 돈으로 이제 스포츠카를 빌린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거기 스포츠카 차량 판매상에게 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샀다고 볼 것 같습니다. 증인이 대출하셨으니까 이 돈을? 제가 대출한 돈은 아니지만 제가 차량 판매상에게 돈을 건네기 때문에 제가 샀다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그 돈의 경로를 보면 저희는 원고 측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입금했고 그 4천만 원은 바로 차량 판매상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증인이 어떤 관여를 하셨죠? 왜냐면은 이제 차량을 사기 위해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제 피고가 이제 돈을 빌렸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돈을 이용해 제가 이제 어쨌든 스포츠카를 얻으려고 한 건 저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제가 제 의도로 이제 4천만 원이 차량 판매상에게 넘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가도 없이 의도만으로 차량을 가져가신 거네요. 그러면 피고는 증인이 지금 점유 중인 스포츠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피고는 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돈 갚았고 이제 저에게 스포츠카를 이제 달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이제 피고가 그걸 순수히 따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점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네,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4천만 원으로 구입한 중고 스포츠카는 피고의 자금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고가 가진 이득은 현존하고 있겠군요. 4천만 원은. 피고가 가진 이득은 아니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그 후에 어쨌든 그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라고 칩시다. 그 자금의 흐름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했죠. 그렇죠. 그 자금의 흐름을 대출 약정 체결에 고려할 수 있었을까요? 사후에 일어난 일인데. 고려는 할 수 있었겠죠. 저는 그럼 내일 비가 올 걸 알고 우산을 챙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사후에 일어날 일은 원고 측에서 되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했듯이 박사기 측과의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3분 남았습니다. 네. 총 8분 진행하고 3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자격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증인, 저는 지금 이후에 자금의 흐름에 대해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사후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일단 자동차 관련 자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원고 측에서는 충분히 피고가 자동차 관련 증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그 네. 이후에 그 4천만 원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저희 측에 규칙 사유가 있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원고 측이 그걸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인 걸 알 수 있었냐고 물으셨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피고가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의 흐름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중에 이 정상적이지 않은 서류를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서류를 만약 잘 검토를 했다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되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자금이 바로 갔네? 차량을 샀나 보다라고 봤으면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 4천만 원을 전부 뺏어야지라고 원고 실행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증인신문 마치고 10분 동안 주장합니다. 본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셨죠. 수락은 제가 했지만 그 대출금으로 박사기 형이 이제 차를 빌려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건 본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신 건 맞죠? 그렇게 맞습니다. 돈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 돈이 내 돈인지 빌린 돈인지 구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 구분하지 못했다면 왜 이후에 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분쟁을 제기하였습니까? 저는 박사기 형이 처음에 다 해결해줄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는 평소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및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거래를 혼자 수행할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의 대출 계약만을 두고 전혀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편의점 알바는 처음에 사장님이 가르쳐주기도 했고 그냥 바코드만 찍으면 기계가 다 알아서 수행을 해주니까 제가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 게임 아이템 거래도 핸드폰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냥 쉽게 해결됐었는데 제가 대출에 대한 거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는 판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과가 불리해지자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는 돈을 받을 때는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이고 갚아야 할 때는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점 스스로도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박사기 형이 시키는 대로 했고 처음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혼낼까 봐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형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된다면 모든 금융거래에서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선례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계약의 이익은 취하되 불이익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박사기 형이 저한테 이득을 줄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잃은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에게 신문하십시오. 원고는 대출업을 영위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일반 개인 간의 돈거래와 달리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할 고도의 법적,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과 그 계약 과정에 전반적인 관여를 해야 하심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증인은 본건 대출 당시 피고가 운전면허조차 없는 19세 사회초년생이었고 제출한 자격증이 일반으로도 위조 의심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대출을 승인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고도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피고는 그 당시 서명을 할 당시 어엿한 성인이셨고 그 서명을 했을 때 저희가 변제 의무를 다 설명을 드렸고 상환 계획이 있다고도 저희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그 피고가 협박을 당했던 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저희는 알 수 없었기에 저희는 돈을 빌려줄 수 있었고 신용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증인은 지금 표준 절차를 의문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신 전문 금융업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적정성 및 적합성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채무를 지으면서 차주의 실질적 상환 능력과 기초적인 정보, 면허 유무 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표준 절차만 의논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건 아닙니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계약서에서는 피고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 따라서 그 서명을 토대로 저희는 돈을 빌려드렸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 대출금 4천만 원은 고성능 스포츠카 구입 자금이었죠. 네. 그런데 원고는 운전면허증조차 없는 2006년생 사회초년생에게 이 거액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무면허자가 스포츠카를 산다? 금융 전문가로서 이게 상식적인 거래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운전면허는 저희에게 제출이 되었는데 위조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제출된 면허로만 일단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만 확인을 했기에 거기서 더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무면허인데 어떻게 차량을 관리할 것인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알 수는 없고 돈을 빌려준다는 전제 하에만 이야기를 했기에 차량 관리 같은 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19세 청년이 스포츠카를 산다고 하면 금융 전문가라면 당연히 명의대여나 제3자에 의한 기만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원고는 이를 의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적을 위해 의심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의심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심을 한다와 안 한다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 위조증이 정말 위조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인지 확인을 안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확인을 위해서 다 일일이 검토하였지만 그 검토 과정에서 기본적인 이름이나 성명 같은 것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증인, 원고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여신금융 전문 회사입니다. 휴내증 국가 자격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성명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다시 10초 만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초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시스템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대출 실적을 위한 위조 가능성을 유인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다시 말하지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책임 같은 것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약정 확인 절차는 위조된 자격증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허술한 것입니까? 저희 약정이 그렇게 허술할 수도 있지만 그 대출 증명된 자료가 저희가 확인했을 때 기본적인 것은 넘겼기에 저희는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럼 피고는 기본적인 것만 넘긴다면 사기 가능성을 묵인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신 겁니까?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제3자와 함께 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어떤 강압도 압박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빌려드릴 수 있었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출업자가 그런 기본적인 가능성만 확인을 하면은 사기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고 대출을 해줄 수 있죠? 애초에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인 것만 알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서 더 하면 모든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어려워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곧 끝납니다. 끝나요? 네. 피고가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의뢰인 것이고 그 돈이 다른 제3자에게 수령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돈이 넘어갔을 때 차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거기까지 알아보기는 저희의 힘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유로운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팀별 발언 시간은 질문과 응답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시간이 종료되었을 시 상대방이 동의하여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에서의 내용을 포함한 질문도 가능하지만 위도 신문은 불가합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원고 측이 제3자 기망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셨는데 제 의견은요. 원고 측이 제3자 기망 사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불가능했음에도 피고 측이 사기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사기 위험을 전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반대됩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사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적심 소급적으로 구사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책임 의무를 저희가 원고 측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가 제3자에게 기망당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본 계약은 민법 제110조 및 신인 측에 의거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네. 금융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대출해주는 업체. 네.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말씀해 주셨듯이 돈을 빌려주는 기관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외관상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진위나 배후관계의 사기 여부까지 탐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기 때문이죠. 피고 측이 주장하는 자격증 위조, 미발견을 원고의 중과실로 인정하려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입증될 수 있습니까?
제가 네.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네, 분명히 확인이 가능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번에 가짜 자격증 자체가 피고 측 증인인 박사기 씨가 직접 만든 것이었고, 또한 이 가짜 자격증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단지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절차만 진행했을 원고의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만 진행해야지 어떤 거래 신속성이나 이런 걸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필요한 서류나 이런 명함증 같은 거를 전부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심사 기준을 넘어선 고도의 탐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신속성과 본질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피고가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피고의 실익이 없음과 달리 실익이 없는 거는 상환 의무와 별개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고, 피고와 실익이 없는 거와는 별개로 이것은 채권이 발생되었으니까 별리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피고가 기망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와 인정을 타인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 스스로 초래한 위험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 즉 피고 측 증인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피고가 자초한 위험을 선의의 금융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의 형평 원칙에 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시간 양도 하실 거죠? 남은 시간. 네, 양보하겠습니다. 아까 전 저희 측 증인신문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상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을 상부에 돌렸지만, 이 사건의 원고는 그 대출을 해준 그 직원이 아니라 그 상부를 포함한 그 금융업체 자체가 원고인 것이기 때문에 상부의 과실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은 결국 원고의 과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원고와 저희의 그 상황 관계가 다르다고 하고 있지만, 그 상부에서 문제는 저희가 그 정해진 루틴대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거의 관계는 저희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보충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상부의 원고도 상부에 속하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이죠. 믿음 깨끗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형사적인 절차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거래의 신속성과 본질에 해치는 과도한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그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깊게 이제 법적인 거를 깊게 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위조된 자격증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절차인데, 근데 이렇게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간단한 위조 자격증조차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법적인 기관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가치 판단의 문제를 법적 과실로 오인하는 것으로 저희는 통상적인 기준을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절차죠.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절차를 금융기관의 어떤 기준에 맞게 전부 다 달성하였고, 더 이상 탐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는 재차 말씀드렸듯이 법적 의무를 묵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기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쪽에 먼저 발언권 줘도 될까요? 저희 측부터 질문. 네, 지금 먼저 하세요. 아까 전에 원고 측께서 금융업체에게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그러면 금융기관에게 신속성보다 그 신속성을 무시하고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 예방하는 것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신속성과 본질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게 왜 본질에 해치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초면 스넷을 통해서 위조된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10초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라는 자격증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초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통상 절차를 수행하고 그렇게까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속성과 어떤 본질을 해치는 과도한 업무를 묵인하였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저 그 위조된 자격증을 판별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조잡한 자격증임에도 그 위조 자격증을 판별하지 못했다는 게 저희 측의 심의 측의 반응입니다. 저희 측의 규칙 사유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자격증은 증인이 위조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이 위조되어 자신이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판별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증인 측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신의 측에 좀 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IQ 72 미만을 장애로, 지적 장애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장애라고 판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고는 IQ 71의 경계성 지능이었습니다. 72 미만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고는 반복되는 말들을 반복하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는데 거기서 적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원고 측의 과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경계성 지능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민법상 경계성 지능과는 상관없이 그 당시 어떤 절차적인 기준을 이해할 수 있었냐 없었냐로 저희가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피고의 평소 행실을 보면은 복잡한 게임 거래처 아이템 거래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같은 기본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어떤 실리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죠, 사실. 하시기 때문에 경제성 지능과는 별개로 이제 그 당시에 변제 의무 다 설명하신 것처럼 다 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상입니다. 네, 아까 원고 측 증인께서 피고가 계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단순하게 발언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융업체로서 정말 전문적인 금융업체라면은 피고의 현재 하는 언행이나 발언들이 지나치게 반복적임을 파악했어야 하고 또한 기본적인 절차만으로 무언가가 끝날 만큼 피고의 대답이 명확했던 것이 아니라 형과 같은 사적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나요? 예. 저희가 심증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심증을 물증으로 이어가기에는 저희는 대면으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 심증을 수사로 더 이어나가기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충해도 되나요? 이쪽에서 할 말 있나요 혹시? 먼저 보충 듣겠습니다. 네, 먼저 보충 주겠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제 실질 검사 구조는요, 사실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사후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근거로 의무 위반을 추구하는 논리에 불과하고요. 어떤 사기를 당했고 실익이 없다는 것은 대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계약 과정을 본다면은 어떤 의무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아까부터 오고 측 증인은 아까 심층에서 물증으로 넘어갈 건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주장했던 플랫으로 10초 안에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과연 신속성이 진위 여부보다 중요하다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그 심증으로 저희가 수사를 더 하기에도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더 그거를 보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금융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조회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저희는 그 기본 의무는 모두 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을 해주세요. 절차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절차만 완료하면은 위조적인 서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잘못을 이제 묵인해도 되는가라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일단 피고 측 증인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절차를 다 확인함으로써 어떤 이런 거에 더 조사할 의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고요. 또 그리고 10초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피고 한 명만 받는 게 아니죠. 피고 한 명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10초 안에 검사를 하고 이 내심의 의사까지 파악을 해서 이게 사기인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직원의 어떤 리스크가 너무 크고 업무가 과다해지기 때문에 10초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측의 발언 시간이 정리되었습니다.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재판관이 질문 있겠습니다. 일단 피고 측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원고 측은 여신금융업체인 캐피탈이고 주식회사인 거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위조 신분증을 검사할 전문성을 요했다면 왜 제1금융업체인 은행이 아니라 제1금융업인 캐피탈로 가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박사기 씨께서 피고분한테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꼭 이쪽으로 가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찾아가다 보니까 제2금융업장으로 오게 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 이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꼭 캐피탈 기관으로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조금 덧붙여서 말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굳이 캐피탈로 가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1금융업체인 은행보다 제2금융업체인 캐피탈로 가는 것이 이제 또 제가 신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금융업체로 가는 것보다 2금융업체로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신용 문제가 있으니까 자명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 걸 알고 계셨을 거고 그래서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하려 했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미조 신분증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딜 가든지 족발이 됐을 텐데 왜 캐피탈한테 지금 왜냐면은 1금융업체인 은행보다 캐피탈이 좀 더 적발이 더 덜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원고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론유지서에 피고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고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등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피고의 의사 목록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뭐 본인 인증이랑 뭐 스마트폰 기기 조작 여부는 이제 반복적 경험이라 이제 단순 지시에 따라서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성격 아니에요? 네, 재판장님. 재판관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인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휴대폰 인증 절차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나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양도해도 될지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절차에서 이러한 약관에 동의한다라고 체크해 보신 거는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의사를 표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사 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관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고 측 최종 의견 질문하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최후 변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원고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종합하여서 이 사건 대출 약정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피고는 그에 따른 채무 이행 책임을 부담함이 명백함을 최종 주장합니다. 먼저 대법원은 의사 능력이 유무를 법률 행위에 관련하여 이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성년자로서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또한 대출 상담 과정에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단언하였고 대출 계약을 이해한다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전후 근로, 금전거래, 모바일 본인 인증 등 자신의 의사 능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에만 이 피고가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출 약정 체결이 자신의 자유의사가 아닌 제3자 박사기의 사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0조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후 차량의 실사용자와 계약자가 불일치하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기나 강박 행위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는 이 사건 대출 약정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면 이 불공정 법률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한 궁박의 상태를 만에 하나 알 수 있었을지라도 이를 악용할 의지가 없었기에 피고의 주장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으로 무효인 것으로 한다. 제한 능력자의 행위를 인하여 받은 이익은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설사 피고가 의사 무능력에 해당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득은 고급 스포츠카의 분할이득 반환 청구권 또는 소유권으로 존재하므로 피고가 대출로 받은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이 대출로 받은 이익은 소비에 불문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의 판시에서도 드러납니다. 원고는 또 다음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대출 약정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피고에게 스포츠카 구매 명목으로 돈을 대출해 준 점, 또한 피고가 지참한 고급 차량 정비사 자격증이 위조본이었음에도 이를 심사하지 않은 점. 하지만 해당 사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피고에게 스포츠카 구매 대금을 대출하지 않은 까닭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약정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제3자와 함께 렌트카 사업을 하겠다고 단정하였으며 또한 그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심사 과정에서 차량 정비사 자격증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원고는 피고가 렌트카 사업의 차량 정비 담당을 할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참한 자격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을 원고의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금융기관에게 통상적인 심사 기준을 넘어선 전문 수사기관급의 수사 여부를 탐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신속성과 본질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금융질서의 수호와 거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최종 의견 진술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몇 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네, 총 5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현재 피고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단은 다음 두 가지 법리적 근거를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 사건의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로서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 의사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IQ 71의 경계성 지능인으로서 계약 당시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채무와 연대보증,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복잡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할 언어이해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서명은 제3자 박사기의 지시에 따른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행위였을 뿐 법률상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의사가 결여된 형식적인 서명만으로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계성 지능인은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설령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기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원고는 고성능 스포츠카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운전자가 될 피고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위조 자격증 결과 또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조잡한 위조 자격증을 그대로 승인함과 동시에 원고 측이 신속성만을 주장하기엔 다양한 케이스를 찾아온 원고 자체가 피고 자체의 발언 및 행위의 부적절성과 인위적인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원고 측이 금융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가 제3자에게 기망당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본 계약은 민법 제110조 및 신의칙에 의거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존 이익의 부존재입니다. 이 사건의 대출금은 실행 즉시 제3자와 차량 판매상에게 귀속되었으며 차량 또한 제3자인 박사기 씨가 인도받아 운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계약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전무합니다. 법리는 의사 무능력자나 제한 능력자에 반한 범위를 현존하는 이익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에게 남아있는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의 존재 목적은 형식적 절차의 완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정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이용한 사기 행위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금융기관의 주의 의무 부실에 대한 과실 책임이 피고 단 한 사람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대청이 지방법원 2026가 1234 대여금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1분간 합의를 한 다음에 판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 대청이 지방법원 2026 가합 1234 대여금 청구 회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상 주문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상한 원리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상황과 모든 배경을 감안해가지고 이체금 이자를 포함한 약정 지연 손해금으로서의 손해배상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유예하기로 한다. 네, 요약하면 원고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고 양측 모두 서로한테 인사해주세요.
일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첫 번째로 먼저 문서에 대한 자필 서명권이었는데 민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필 서명을 했었을 때 법적 효력은 스스로 서명을 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1순위로 봤고요. 의사 무능력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질문 기회가 많았으면 대화를 하면서 좀 알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일단 본 거는 말을 할 때 분명히 좀 언언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던 관점은 그거는 단지 지능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한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의 IQ를 가진 사람들도 긴장하거나 모르는 게 나오거나 했을 때 말을 버벅거리거나 생각을 잘 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만 가지고 오는 의사 무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계약 당시에 했던 모바일 계약, 모바일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바일 인증은 혼자서 무리 없이 소화를 해냈다는 게 이제 사건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봤었을 때 원고 측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 무능력분도 조금은 유연하게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위조 문서에 관한 거는 아까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전문성을 원했으면 은행을 갔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박사기 씨께서 끌고 가셨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끌고 가셨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위조를 밝혀내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위조를 밝혀냈으면 피고랑 박사기 씨의 문제지 피고랑 원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판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뒤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기준은 아무래도 의사 능력이 조금 더 큰 의미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셋이서 얘기를 할 때 병준 맹수님께서는 피고 측의 사실 순서를 들어주시려 했었거든요. 계속 피고 측 얘기를 하셨고 근데 저희가 2명이다 보니까 원고 측 순서로 돌아간 건데 이제 좀 그래도 피고 측에 승소하고 싶었던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은 피고 측 승소 판결을 썼는데 일단 제가 질문한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는 이제 의사능력의 종류는 이제 당사자의 직무 수준만이 아니라 문제된 법률행위의 종류, 내용, 규모, 당사자의 연령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 법률 행위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원고 측이 변론문지서에 적어주신 문서 진행 성립 규정이 많아서 원고는 이제 피고가 약정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이 약정을 기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서명 등에서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미뿐이고 그 서명이 국가를 유효한 의사표시였는지까지는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교류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만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의사능력 부분을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첫째, 피고의 채무가 최종적으로 피고 본인에게 귀속되고 제3자가 돈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상환이 지체될 경우 채무가 단기간에 가중되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점. 등 대출이 단순한 호의나 명의 대여가 아니라 법률상 책임을 수반하는 고위험 결정을 의미한다는 점. 이걸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피고는 경별성 장애 상태에 있었고 일상적 기능은 일부 반응하나 법률적 위험과 책임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고 차량을 운전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대출 목적은 스포츠카 구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대출금은 피고 계좌를 입금된 직후 즉시 차량 판매상에게 전액 송금되었고 차량은 피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으며 제3자가 이를 가져와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자금의 사용과 물건의 귀속에서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의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자신이 운전할 수 없는 것과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고 고액 채무를 부담하는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고가 거래 목적을 스스로 세우고 비용을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 당시 고액 채무 부담의 법률적 의미와 위험 구조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또한 원고의 의사능력 구문제 주장에 관해서 판단을 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상담 과정에서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의사능력이 인정되고 피고가 스마트폰 본인 인증을 직접 수행하였고
절차 진행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으므로 의사능력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진술이 의사능력 인정으로 연결되려면 단순한 태도 표명 수준을 넘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치 수준만으로는 피고의 발언이 이 사건 법률 행위에 관한 수준의 이해와 합리적 위험 선택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본인적 수행 여부는 기기 조작 능력과 절차 이행 능력, 즉 반복적 경험이나 단순 지시에 따라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행위이므로 고액 비밀 계약의 위험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법적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정신적 판단을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안전 관련 주장에 관해서 보면 의사무 능력 관련 법리는 거래 안전보다 우선하여 의사무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적 규정에 해당하고 피고의 의사무 능력을 인정한 이상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얘기하면서 어느 한쪽이 딱 기운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의견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라 사실 대화가 길어진 거지 지금 재판 상황을 봤었을 때 막 어느 한쪽이 뭐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원고팀이 승소하신 거니까 피고팀도 너무 좋은 이제 발언과 변론 요지서랑 그런 걸 보내주셨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잘 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